이순신 프로젝트 정책 아카데미는 평범한 직장인, 가정주부, 자영업자, 전문직 종사자, 교수, 대학생 등 다양한 분들이 함께하고 있습니다. 당신은 어떻게 이순신 프로젝트 정책 아카데미에 참여하게 되셨나요? 전주에서 올라온 김종성이라고 합니다. 네. 저희 수사님과 인연은 맨 처음에 대학교 3, 4학년 때였던 것 같은데요. 지금 생각해보면 거의 15년 가까이 됐는데 맨 처음에 인터넷 기사를 통해서 알았습니다. 그 당시에 제가 부동산에 관심이 많았는데 지금 생각해보면 너무 어린 나이에 부동산에 관심이 많았던 것 같기도 합니다. 그 당시에 또 투자나 그런 것보다도 왜곡된 구조 때문에 좀 관심이 많았는데 지금도 여전히 관심은 많습니다. 근데 그때 관심 가졌던 거하고 지금 관심 가졌던 거하고 좀 사실 그 중압감이 좀 다릅니다. 어떤 책임감도 있고 좀 약간의 좀 두려움도 약간 느끼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도 어쩌면 많이 이렇게 성장한 거라고 이렇게 볼 수도 있는데요. 근데 이 정책 아카데미에 참여하게 되면서 부동산 문제뿐만 아니고 다양한 분야에서 소장님을 통해서 더 깊이 있는 내용을 보게 되고 또 한 번 소장님의 통찰력에 대해서 또 감탄하게 됩니다. 네, 굉장히 정말 대단하신 것 같습니다. 그리고 같이 참여해주신 여러분들께서도 정말 같은 공감대를 통해서 공감대를 이루고 있기 때문에 저 역시 좀 편안함을 느끼고 있습니다. 예, 앞으로도 잘 부탁드립니다. 김광수의 경제데이트 101회 2부를 시작합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길경식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서성민입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프로토입니다. 네, 김광수입니다. 지난주에 그 유시민 씨 관련해서 네, 논란이 있었던 것 같아요. 네, TV에서 여기저기 이제 좀 말들이 나온 것 같은데 네. 신재철 자유한국당 의원이에요. 이제 이 사람이 이제 노무현 재단 이사장인 유시민 씨에게 공개 사과하라고 이제 요구를 했는데 그 신재철 자유한국당 의원은 22일 보도자료를 통해서 유시민은 역사적 진실을 예능으로 왜곡해서는 안 된다고 해명을 요구했습니다. 이제 유시민 이사장은 지난 21일 KBS 이제 ETV에서 이제 예능에 출연을 해가지고 어떤 발언을 했는데 유시민 씨가 자기의 글쓰기 재능이 구치소에 있을 때 진술서를 쓰면서 자기 글쓰기 재능이 발현됐다라고 이렇게 우스갯소리 비슷하게 얘기를 했나봐요. 네. 근데 그때 이제 1980년에 그 유시민 씨가 저기 합동수사본부 합수부라고 하죠. 거기에 이제 끌려가서 진술서를 썼는데 하루에 100페이지씩 이렇게 진술서를 썼다고 하더라고요. 그 열심히 쓴 이유는 글 쓸 때는 안 때리니까 안 맞기 위해서 이제 글을 썼다고 했는데 네. 그 심재철 의원이 쓴 내용을 보면 1980년 합수부에서 쓴 A4 용지 90쪽 분량에 이르는 상세한 운동권 내부의 동양 자백 진술서는 사실상 그가 이제 진술서에서 언급한 77명의 민주화 운동 인사를 겨눈 칼이 됐다. 그중 3명은 김대중 내란 음모 사건의 공동 피의자 24인에 포함되는 등 검찰이 재판부에 제출한 핵심 증거로 활용이 됐고 네. 유시민 씨의 진술은 김대중 내란 음모 사건 판결문에서 증거의 요지로 판시가 되었다. 이렇게 주장을 했다고 해요. 그래서 심재철 씨가 그 당시에 이제 서울대 총학생 이제 회장이었는데 이 자신의 재판에 대한 핵심 증거물로 이 유시민 씨 진술서가 채택이 돼가지고 이제 역사적으로 유시민 씨가 예능에 나와서 자기한테 이제 유리하게 이렇게 얘기를 한 거는 역사를 왜곡한 거다. 해명을 하라. 이렇게. 유시민 씨는 이렇게 거기에 대한 기밀이나 네. 이렇게 드러나게 안 썼다. 그렇게 교묘하게 자기가 썼다 얘기를 하던데 그러면 유시민 씨가 뭐라고 말을 했길래 신재철이라는 사람이 발끈한 거예요? 그 유시민 씨를 대상으로 아예 이제 통으로 한 시간 이상을 이제 MC들이 질문하고 유시민 씨가 대답을 하고 이런 이제 프로그램이었는데 유시민 씨 보고 이제 글을 솜씨에 대해서 이제 얘기가 나오니까 자기는 원래 글 쓴 솜씨가 없는 줄 알았는데 고문을 받고 이제 자백을 이제 강요당할 때 그때 자기 글쓰기 능력이 있는 줄 깨달았다. 이렇게 그러니까 얘기를 하면서 그것 때문에 심재철이라는 사람을 발끈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자기가 당시에 진술서를 썼을 때 구타를 당하면서도
뭐 비밀 조직은 노출 안 시키고 교묘하게 잘 썼다. 그랬더니 이제 심재철 씨는 네가 쓴 진술서 때문에 실질적으로 내 재판에도 영향이 있었고 뭐 77명이라는 사람 실명이 다 드러나서 실질적으로 피해를 봤다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왜 지금까지는 그냥 그래도 묻어오고 왔는데 예능에 나와서 마치 자신의 잘못이 없는 것처럼 미화를 하니까 이거는 안 되는 것 같다. 이건 안 되는 것 같다라고 심재철 씨가 공개적으로 이제 이런 사실에 대해서 인정을 하고 사과를 하라라고 이야기를 한 거죠. 말하자면 유시민 씨가 자기가 예전에 했던 것에 대해서 거짓말로 미화를 시켰다라고. 그렇죠. 심재철 씨가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신재철이 그렇게 얘기를 했는데 주요된 핵심 지점은 80년대 민주화운동 당시에 서울역 회군 사건이 있었대요. 그때 이제 심재철 씨가 서울대 총학생 회장을 하면서 서울역 회군을 할 때 그 사람이 이제 주도를 했다라고 이제 욕을 많이 이제 얻어먹었나 봐요. 근데 이 서울역 회군 당시를 유시민 씨가 회상을 하면서 분위기와 감상을 이렇게 전하는데 그때 이제 자기가 곧바로 그때 체포를 당해가지고 이제 고문을 받으려고 하는데 한 대라도 안 맞기 위해서 이제 있는 거 없는 거 이제 거짓말 섞어 쓰면서 당시에 학생운동 하던 다시 자기 동지들한테는 피해를 최소화하게끔 하면서 이렇게 썼다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근데 그 지점에서 신재철 씨가 열받아가지고 1995년도에 유시민 씨의 그 자술서를 직접 볼 기회가 있었다고 얘기를 해요. 그때 그거를 보니까 아 유시민이가 이렇게 다 까발렸구나. 그게 열받아가지고 지금 이제 삭혀두고 있는데 그 이후로도 유시민 씨는 이 서울역 회군 사건을 굉장히 여러 자리에서 얘기를 많이 했거든요. 근데 심재철 씨는 이제 본인이 깜빵 생활을 하고 난 다음에 그 다음에 이제 MBC 기자를 또 하고 그러고 나서 이제 1995년 이제 신한국당의 이제 부대변인으로 이제 정치계에 입문을 하는데 어떻게 보면 과거 민주화운동 동지들한테 이제 배신자로 찍혔 반대당으로 들어가 버렸으니까. 반대당 이제 그러면서 과거에 이 사실에 대해서는 말을 아껴오고 있었는데 이번에 유시민 씨의 그 예능 발언에는 화가 많이 났는지 한마디 한 거죠. 사실은 이제 유시민 씨나 심재철 씨나 제가 동년배예요. 같이 학교를 다녔으니까. 그쵸, 네. 저는 이제 그때 이제 대학 다닐 때 심재철 씨는 4학년이었고 유시민 씨는 3학년이었고 저는 이제 2학년이었어요. 원래 이제 나이는 3학년이 돼야 되는데 제가 재수를 했기 때문에 2학년이었어요. 그래서 심재철 씨는 이제 학생회장을 했고, 그 다음에 유시민 씨는 이제 대의원 그 의장을 했어요. 대의원 회의는 뭐였냐면 학생은 집행부고, 대의원 회의는 의사결정 기구죠. 그러니까 각 단과대학의 이제 회장, 부회장들이나 이런 사람들이 대의원으로서 이제 모여가지고 전체 어떻게 하자. 이제 의사 결정을 내리는 그런 기구예요. 근데 그때 이제 뭐 데모를 주로 이제 박정희 정권 때 데모를 주로 주도한 학과가 인문학과하고 경제학과였어요. 그래서 이제 학교 내에서도 이 인문대학하고 예를 들어서 이제 뭐 동양사학과나 국사학과나 뭐 이런 데는 학생 신입생이 10명이면 졸업을 한 명도 못 할 정도로 다 잘려가지고. 예, 데모해서 이제 다 잘리고 막 그럴 정도로 주도를 했어요. 경제학과도 이제 나름대로 이제 인문 사회학과 분야에서는 데모를 이렇게 많이 주도하는 그런 했죠. 그래서 이제 박정희가 이제 살해되고 나서 죽고 나서 이른바 서울의 봄이라고 불렸죠, 그 당시에. 그래서 이제 그때 복학생들이 막 이제 전부 이제 복교 조치 이제 하고 김대중 씨도 그때 이제 미국에서 돌아왔어요. 바로 이렇게 80년 봄인가 79년 말인가 80년 초인가 돌아왔어요, 미국에서. 왜냐면 1974년인가 김대중 그 암살 사건이 있었어요. 그래서 일본에서 납치를 해가지고 한국으로 이렇게 데려오다가 현해탄에 이제 현에서 바다에다가 수장을 시키려고 했는데 그때 이제 일본 정부가 아주 강력하게 그 견제를 해가지고 못 죽였어요, 박정희 정권이 김대중 씨를. 그래서 이제 미국이나 이런 데로부터 엄청나게 이제 그 공격을 받았어요. 못 죽이고 어쩔 수 없이 이제 김대중 씨를 풀어줬어요. 놔줬어요. 그래서 이제 미국으로 이제 정치 망명을 간 거죠. 그래서 이제 미국에 있다가 79년에 이제 박정희 씨가 이렇게 살해되고 나서 김대중 씨가 들어왔어요. 들어왔는데 그때는 굉장히 국민들의 어떤 그 김대중 씨에 대한 김대중 대통령에 대한 그 감정이 굉장히 업돼 있었어요. 정말로 그 투사 뭐 이런 민주투사로서 정말로 이렇게 목숨을 걸고 독재 정권에 저항하고 이렇게 특히 뭐 이렇게 그 이른바 생각이 있는 그런
사람들 사회에서는 그렇게 이제 평가를 받고 있었어요. 근데 생각을 해보세요. 뭐 대학 4학년이건 3학년이건 2학년이건 1학년이건 그 엄청난 그 이제 역사적으로 봤을 때 지금 돌이켜 보면 엄청난 격동의 시기였잖아요. 네. 근데 그런 격동의 시기에 대학생이 도대체 뭘 알겠어요? 휩쓸려 다니는 거죠. 아무것도 몰라서 어떻게 해야 될지, 왜냐면 상황 파악을 못해. 첫째는 지금 정치권이나 군부가 뭘 어떻게 움직이고 있고 정치권이 지금 어떻게 움직이고 있고 어떻게 이 상황을 해야 되는지, 그 다음에 학생들한테 무슨 권한이 있어요. 아무것도 없이 지금 무정부 상태에 빠졌는데, 그러니까 결국에는 전부가 다 이제 쳐다보는 게 이제 DJ하고 YS를 쳐다보는 상황이었어요, 사실. 네. 전부 다. 거기를 쳐다보고, 거기 이제, 실제로 또 그분들이, 그 두 분이, 그 엄청난 이렇게 역사의 어떤 격동의 상황을 수습을 해야 되는 그런 또 위치에 있는 사람이죠. 위치에 있었고, 그런 책임도 있는 상황이었어요, 네. 그 상황이. 네. 네. 그러면은 예를 들어서 이제 김대중 전 대통령 입장에서나 YS 입장에서 어떤 행동을 했을까요? 특히 이제 김대중 대통령 입장에서. 이른바, 이렇게 운동권 데모하고 이렇게 하는다고 이렇게 직접적으로 이제 라인이 다 있는 DJ가 네. 운동권과 이렇게 라인이 다 있는 쪽인데 네. 그럼 어떤 행동을 하겠어요? 일단은 그 당시에는 일반 시민들이 길거리 나가서 뭐 한다는 건 생각할 수가 없었어요. 그나마 이제 학생들이 데모한다. 그 다음에 학생들 수준이 일반 시민들보다도 높았어요. 그렇죠. 높았기 때문에 대학생들이 하면은 국민들도 그 대학생들이 저렇게 하는데 뭔가 이유가 있겠지. 네, 뭐 이런. 이렇게 받아들였다 이거예요. 네. 예전에는 저 데모 막 나고 하면 야 이렇게 배운 놈들이 왜 그래? 막 그런 소리를 했었어요. 그건 뭘 말하냐면은 일반 사회 사람들이 대학생보다 수준이 낮았고 대학생들을 배운 놈이라고 생각을 했다 이거예요. 네. 그렇지만은 정작 이렇게 대학생들은 당시 정국이나 상황에 대해서 또는 그 국제적인 관계에 대해서 그 상황을 이렇게 통제할 수 있는 어떤 힘도 없고 능력도 없고 아무것도 모르는 상황이었어요. 네. 그러면 이제 박정희 죽고 나서 대학에서 이제 막 이제 전부 다 수업 안 하고 이제 모여서 막 이제 선거해서 학생회장 뽑고 대의원 뽑고 그다음에 이제 뭐 으쌰으쌰 하고 이렇게 막 한다 이거예요. 그런 와중에 이제 70년대 말인가 79년 말인가 80년 초에 이렇게 하나회가 쿠데타를 한다라는 소문들이 막 돌기 시작하고 그런 상황이에요. 근데 그때 이제 생각을 해보면, 한번 추측을 해보면, 그 상황을 수습할 수 있는 사람은 DJ는 YS 뿐이었어요. 그 당시 이제 국무총리가 최규하 씨였기 때문에, 네. 최규하 씨가 이제 대통령 권한대행으로 이렇게 했지만, 그 사람이 뭘 이렇게 할 수 있는 그런 상황도 아니었고, 그런 힘도 없고 능력도 없고, 이 두 사람이었어요. 네. 그래서 두 사람이 이제 특히 DJ가 이렇게 뭔가를 움직이려면 학생들의 힘을 얻어야 돼요. 학생들이 힘 없이는 정치적인 행동이나 어떤 걸 하기가 힘들어요. 국민들의 여론이나 어떤 동원할 수 있는 이런 것들이 새가 있어야 되니까. 새가 있어야 되니까. 그러면 이제 학생들을 동원하려면 어떻게 하겠어요? 학생들을 움직이려면 당장에 운동해가지고 데모해가지고 감옥에 갔다 온 복학생들을 빨리 학교에 투입을 해야 되겠죠. 그러니까 복학생들 복교가 바로 이루어졌어요. 박정희 죽고 나서 바로 2달 만인가 바로 복학생들이 학교로 들어왔어요. 그때 들어온 사람들이 이제 김부겸 씨나 이런 사람들이에요. 이해찬 씨, 이해찬 씨나 이런 사람들이에요. 네. 근데 그때 이제 복학생들이 그러니까 실제로 학생회나 뭐 대의원이나 뭐 유시민이네 심재철이네 이런 사람 이렇게 한다고 하지만 그냥 들러리 아무것도 모르는 주도권을 복학생들이 쥐고 있었거든요. 그럴 수밖에 없었어요. 네. 그럴 수밖에. 왜냐하면 복학생들도 이제 위에서 연결돼서 그쪽에서 이제 뭔가 이렇게 하자, 이렇게 움직이자라고 해서 전국의 대학교를 복학생들이 다 들어가서 네트워크를 형성해가지고 복학생들이 거의 다 주도를 했군요. 주도를 했어요. 네. 주도를. 학생들은 생각을 해보세요. 그렇죠. 네. 뭘 할 거예요? 아무것도 몰라요. 어떻게 할 줄은 몰라요. 그러니까 이제 결국에는 뒤에서 이제 복학생들이 다 지령이라고 이렇게 쭉 내려오겠죠. 움직이겠죠. 네. 그러니까 그 이제 전두환 쿠데타 세력이 그래서 이제 학생들을 뒤에서 조종했다 이거예요. 좀 내란을 깼다라고 이렇게 덮어 씌운 거예요. 근데 그 당시 상황으로 보면 그럴 수밖에 없었어요, 상황이. 이 이야기를 유시민이나 심재철이라는 사람이 이 이야기를 제가 한 이야기를 한 번이라도 생각했는지 모르겠어요. 이 사람은 생각 안 한 사람들이에요. 이런 생각조차도 못 하는 사람들이에요. 근데 이게 이제 지가 학생회장에다 지가 대의원 의장에다 하니 감투를 썼으니까 뭔가 행세는 하고 싶은데 그럴 거 아니에요. 뭔가 어떻게 해야 될지는 모르겠고. 그런데 복학생들이 와서 이제 뭐라고 자꾸 이렇게 좀 뒤에서 이렇게 뭐 이래라 저래라 이렇게 막 이렇게 뒤에서 조정하는 것 같고 그래서 반발한다 이거예요. 실제로 그랬어요. 실제로. 대립 관계가 좀 있었나 보죠. 있었어요. 반발을 했어요. 그래서
둘 다 복학생들 그게 모임에서는 둘 다 이렇게 조금 잘못 뽑았다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심재철 씨나 유시민 씨나. 잘못 뽑았다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제가 만약에 재수랑은 3학년이었다면 제가 대의원으로 가서 했을 거예요. 그럼 또 운명이 확 달라졌을 텐데. 근데 간발의 차이로 그냥. 네. 왜냐면 저는 이제 그 당시 이제 상대였기 때문에, 네. 경영대 상대였기 때문에, 경영대는 데모 안 하는 대로 유명했어요. 산에 근데 빨라서 유일하게 그때 이제 그 학회, 네. 딱 하나 만들어진 학회에서 이제 선배하고 같이 이렇게 하수하고 자취하면서 거기에 이제 들어가서 소장님도 학생운동 하신 거군요. 유일하게 경영대 출신, 상대 출신으로 데모 1순위, 데모 주도 1순위로 제가 쥐목을 받았어요. 네. 그래서 그 당시에 이제 그 벽보 같은 거 있잖아요. 대자보라고 네, 해서. 네, 네, 네. 그걸 제가 다 썼어요. 이 상대는. 상대는. 예, 2학년 때 제가 다 썼어요. 다 쓰고 상대도 이제 학생회장 뽑고 뭐 부회장 뽑고 했을 것 아니에요. 2학년이니까 그걸 못 나가죠. 그래서 이렇게 다 서포트 해주는 역할도 하고 개고생을 했어요. 개고생을 했어요. 그러면서 이제 그 서울역까지 뭐 밖으로 나갈 때부터 계속 나갔어요. 나가서 서울역에서 해군할 때까지도 있었어요. 같이 했어요. 왜 해군했는지도 알아요. 겁을 먹었거든요. 서울역 해군한 건 쿠데타 이야기가 팍 돌았어요. 그래서 경군이 쳐들어온다. 그러니까 이 겁을 먹은 거예요. 야, 이거 밀고 나가야 된다라고 막 밀어야 된다고 주장한 복학생들이에요. 조금 이제 그 당시에는 이제 이해를 못 했죠. 좀 피를 보더라도 밀고 나가야 된다. 막 이렇게 국민들이 나와야 된다. 이렇게 주장을 하고, 심재철이나 이런 사람들은 겁을 먹어가지고 쫄아버린 거예요. 그래서 해군해버렸어요, 사실은. 그래서 해군한 거예요. 그러니까 해군에서 이제 학교로 들어갔잖아요. 네. 들어왔는데 그것 때문에 이제 그것도 밖으로 나가는 것도 어땠냐면 누가 했냐면은 심재철이 유시민이 한 게 아니고 김부겸 씨가 했어요. 학교에서 이게 외부로 확 나가는 거죠? 학교에서 나가라 밖으로 나가야 된다. 지금 그 쿠데타 그 정보를 DJ나 이런 사람들이 입수를 했을 거 아니에요. 그 사람들도 이제 상황을 수습을 해서 빨리 국가를 추스려서 앞으로 나갈 수 있게 안정을 시켜야 되는 또 책임이 있기 때문에 군부에도 연줄이 있을 거 아니에요, 자기들. 그렇죠. 네. 근데 군부에서 저 쿠데타 움직임이 있다라는 그런 첩보를 받았을 거 아니에요. 그러면 먼저 이렇게 그걸 이렇게 선수로 쓰는 뭔가 조치를 취하겠죠. 근데 DJ는 YS가 뭘 하겠어? 무슨 뭐 군대가 있어요? 뭐가 있어요? 그렇죠. 아무 힘도 없죠. 없으니까 이렇게 하나회가 이렇게 딱 있어가지고 이렇게 여전히 그 군 조직은 이렇게 살아있으니까. 네. 결국에는 학생들 동원하는 것 외에는 방법이 없었다고요. 네. 복학생을 통해서 이제 학생들을 동원해서 이제 길거리로 나가야 된다 하는데 이놈들이 안 나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김부겸 씨가 그 서울대 광장에 딱 나가가지고 마이크 잡고 전부 학생들 모아가지고 지었다. 교수들까지도 꼼짝을 못했어요. 그렇게 말솜씨가 좋았어요. 김부겸 씨가. 그래서 김부겸 씨가 다 이렇게 으쌰으쌰해서 해갖고 나간 거예요. 안 그랬으면 안 나갔을 거예요, 아마. 안 나갔을 거예요. 연설의 힘이란. 그러니까 그 상황은 굉장히 급박한 상황이었어요. 이제 그 쿠데타 전두환 쿠데타 세력하고 국민들하고 간에 누가 먼저 주도권을 잡느냐, 길거리 나가서 국민들이 이렇게 쏟아져 나오게 해서 개국도 꼼짝 못하게 아예 그냥 들어오지 못하게. 국민들이 나오면은, 왜냐면 그 당시 이제 미군이 전부 작전권이나 통제권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그쵸. 국민이 길거리로 쏟아져 나오면은 미국 여론이 이제 그쵸. 그러니까 DJ의 전략이 그거였다라고 봐요, 저는. 미국 여론이 이제 한국에서 국민들의 어떤 민주화 열망이 저렇게 강하게 표출되고 있다는 뉴스가 나가면 미국의 정부도 그 당시 이제 카터 정부인가 그랬어요. 이 간섭을 하지 않을 수 없겠네요. 예, 군부 쿠데타를 이렇게 견제할 수밖에 없었어요. 그러니까 그때는 그런 생각을 일반 학생들이나 일반 사람들이 거의 생각을 못했어요. 아마 제가 볼 때는 TJ 정도만 그 생각을 했지 않을까 싶어요. 그러니까 그런 의미에서 DJ가 그 국제적인 게 정치 감각이나 현실 정치 굉장히 전략적이네요. 굉장히 뛰어난 사람이에요. YS는 그런 사람이 아니고 의리. YS는 의리죠. 그러니까 의리다 보니까 따르는 사람이 많아요. 근데 DJ는 똑똑하다 보니까 자기도 똑똑하다고 하는데 자기가 똑똑한 사람 DJ한테 잘 안 갔어요. 비교되고 또 이렇게 되니까. 네, 왜냐면 DJ한테 가면은 자기 똑똑한 게 뽀록이 나니까. 그 빛을 발하지 못하니까. 네. 워낙 똑똑하니까. 그쵸. 그러니까 그때 DJ 판단은 그랬지 않나 싶어요. 근데 진짜로 서울에서 광주가 아니라 서울에서 그랬으면 그런데 이제 또 달랐을 수도 있겠다. 결국에는 이제 쿠데타가 일어나서 네. 휴교령이 내려졌죠. 80년에. 이날이 5월 15일이더라고요. 네, 휴교령이 내려졌어요. 그러니까 불과 몇 달 사이에요. 79년 10월에 박정희가 살해됐으니까. 11.6. 예.
불과 몇 달 사이에 그냥 확 뒤집어져. 그러니까 그때 서울역 광장에서 이렇게 해군 안 하고 학생들이 밤새도록 길거리에서 그냥 전부 나와가지고 철회하고 그래서 부모들이 막 쫓아오고 시민들이 거리로 쏟아져 나왔으면은 전두환 쿠데타가 성공을 못했을 거예요. 근데 그게 이제 치명타가 돼요. 이게 결국에. 근데 위험했죠. 승부수죠. 그쵸. 자칫하면 만약에 목숨이 달려있는 문제니까. 개헌군이 와서 총질을 해버리면 광주 사태, 광주 민주항쟁 총질을 해버렸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어떤 개헌군 세력들이 군부 세력들이 역공을 한 거예요. 광주에서. 네, 이거 빨갱이 세력이다라고 하고 미국이 자기들을 인정하지 않을 수 없게 만들어버리는 역공을 취한 거예요. 네. 가서 그렇게, 총질을 해야 되는 게. 미국 입장에서도 이게 저기 너무 시끄러우면 골치 아파. 말 잘 듣는 놈, 말 잘 듣겠다고 충성 맹세를 하고 있으니까. 네. 네. 그리고 저놈이 수습을 하는 것 같아 상황을. 이렇게 북한도 있으니까. 네. 그래 그러면 네가 한번 알아서 잘 해봐라고 그렇게 한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그렇게 넘어간 거예요. 근데 개헌군이 이제 딱 진주를 해왔어요. 진주를 하면서 제일 먼저 그 뭘 하겠어요? 대학을 제일 먼저 점령을 비상계엄을 했어요. 선포하고 국회 예산하고 대학을 제일 먼저 점령했어요. 대학 정문 앞에 탱크들이 와서 딱 섰어요. 네. 뭐 그다음에 제일 뭐 하는 게 뭘 거예요? 다 솎아내겠죠. 경찰서, 검찰을 전부 이제 학생. 동원해가지고 학생회를 전부 그다음에 보학생을 전부 체포를 해요. 네. 네, 특히 이제 학생회 체포하면 이제 학생회장, 대의원 이런 그쵸. 사람들이잖아요. 그다음에 네. 다시 보학생들을 체포. 보학생들은 이제 그런 정보가 빠르니까 숨잖아요. 쭉 제2발표. 숨어요. 네. 그다음에 DJ나 이런 정치권도 쭉 이렇게 물밑으로 가라앉아요. 계엄군들이 들어오니까 네. 빠져서 이제 다시 이제 뭔가 이렇게 상황을 봐가면서 이렇게 싸움을 할 수 있는 기회를 엿보려고 또는 그런 힘을 좀 만들려고 그렇게 할 거 아니에요. 그렇죠. 뭐 이렇게 DJ나 YS나 이런 사람들이 뭐 정치나 그런 이렇게 반독재 투쟁을 뭐 하루 이틀 한 사람도 아니고 네. 하기 때문에 특히 DJ는 그런데 굉장히 능한 사람이기 때문에 뒤로 쭉 빠졌어요. 그러니까 개헌군이 이제 처음에 와서 이렇게 촬영하는데 못 잡았어요, 이 사람들을. DJ야 이제 뭐 이렇게 YS가 DJ 알려진 사람들이니까 잡지만 뭐. 예. 이렇게 상황을 파악을 못했어요. 이제 학생회 간부들을 쭉 체포를 하잖아요. 네. 그게 이제 유시민이나 심재철이 잡혀왔겠죠. 네. 뭐 물론 생각을 해봐서요. 유시민이나 심재철을 아니더라도 전두환 세력이 일당이 DJ나 YS나 그게 일반 민주화 그 인사들을 체포를 안 했겠냐 이거예요. 없는 걸 엮어서라도 했죠. 예. 체포를 했다. 시간 문제일 뿐이었다. 체포를 하고 다 이렇게 뭐 지들 하고 싶은 대로 했을 거라 이거예요. 네, 네. 하는데 이 이제 사람들이 체포되기 전에 먼저 학생들을 먼저 이렇게 학생회를 이렇게 먼저 체포하고 보학생들을 다 이제 물밑으로 대부분이 가라앉았기 때문에 근데 이게 재학생들은 이제 유시민이나 심재 같은 재학생은 뭐가 뭔지를 모르니까 앉아서 잡힌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이 재학생들은 어떻게 생각하겠어요? 되게 무서웠을 것 같아요. 이게 이용당했다. 버려졌다, 이용당했다라고 네, 생각. 네. 근데 심재철이나 유시민이나 그렇게 생각을 했어요. 그 심리 상태가 그런 상태면 그래서 어떻게 했냐면은 이제 유시민이가 이제 관악경찰서에 잡혀 들어가서 네. 고문을 뭐 얼마나 당했는지 그거 직접 보지 않고서는 알 수가 없어요. 그렇죠. 그럼 저도 잡혀 들어갔는데 그렇게 많이 안 맞았어요. 선생님 2학년이니까. 예. 저는 이렇게 그 핵심 그 분자로 찍혔어요. 그 밀대들이 있어요. 각 대학마다. 뿌락치요. 프락치들이 있어요. 네. 제가 적극적으로 나서서 했다라고 다 찔러대는 네, 거예요. 네, 네. 그러면서 장학금 받고 뭐다 하고 막 이런 짓을 하는 거예요. 이게 이제 유시민 씨가 이렇게 잡혀 들어갔을 거 아니에요. 네, 심지어 잡혀 네, 들어갔을 네. 거 아니에요. 저 이제 모르죠. 이렇게. 근데 너무나 많이 잡아들이니까 누가 누군지를 모르고 그쵸. 어떻게 할 줄을 몰라. 그래서 이제 이런 이제 학생회 회장하고 대의원 의장 이런 네. 감투 쓴 사람들만. 그 사람들만 이제 하는 거예요. 처음에 그래서 이제 그 배신 때린 게 유시민이에요. 제일 처음 배신 때린 게. 네, 배신 때린 게. 그러니까 지금 아까 지금 이제 복학생들이나 그 민주화 인사들은 지금 물밑으로 쭉 가라앉았어요. 네. 개헌군이 들어오니까 학생들이 이제 해군을 해버리니까 이렇게 안 하고 이건 안 돼, 위험해라고 이제 쭉 빠져요. 네. 쭉 빠지고 나니까 이제 재학생들만 있다가 잡힌 거예요. 잡혀서 이제 유시민이 쓴 게 진짜 다 불었어요. 다 불어서 그때 그 민주화 인사들은 잡혀간 사람들이 다 유시민이 불어서 잡혔다라고 다 말을 했어요. 그때 당시에 증언이 그런 증언이었군요. 예. 네.
이거 다 알아요. 다 알아요. 다 아는 사실. 제가 이제 서대문 감옥에서 그때 이제 DJ랑 다 잡혀들어서 사형수로 이제 그 기소 상태에 있었어요. DJ가 그때 사형 선고 받았죠. 예, 그다음에 이제 이해찬 씨도 이제 다시 이제 복학생인데 다시 잡혀들어가지고 그때 이제 그 내란 전복죄로 해서 다 들어와가지고 빨간 세모 표시, 사형수 표시예요. 네. 그래서 이제 그 재판 중에 있었어요. 근데 이제 저는 이제 초짜이고 이제 그 하도 많이 잡혀가지고 가둘 데가 없어요. 네. 그래서 잡범방에 넣어놨어요, 저를. 근데 아침에 이제 세수하려나 시초로 왔다 갔다 하면은 그 이해찬 씨 방 앞을 지나가야 돼요. 네. 근데 DJ는 이제 별도로 완전히 그 완전 감옥 독방, 하나 격리를 완전히 그냥. 독방이 아니라 아예 그냥 그 동 하나를 전체를 비워놓은 걸로 제가 기억을 해요. 어느 누구도 못 만나 접근을 못하게. 간수들도 절대 이렇게 접근을 못하게 네. 해놓고 근데 이 빨간 표딱지를 붙인 사형수들은 어느 누구도 쳐다봐도 안 되고 망아를 붙이면 박살이 나요. 근데 저는 이제 감옥에 간 것도 신기하고 그다음에 이제 어쨌든 그 당시에 이제 이해찬 씨나 김부겸 씨나 이런 사람은 이름이 알려져 있었기 때문에 네. 이해찬 씨는 이제 광장서적이라는 서점을 하고 있었어요. 그때 신림구동에 광장서적 있었죠. 네, 그래서 가서 책도 많이 사주고 그랬어요. 이제 그 학생운동 한다라고 해서 그런 식으로 이제 후원해주고 했어. 책 사주는 그쵸, 걸로. 그쵸. 네. 이해찬 씨가 그런 말을 했는지 이제 저하고 이제 저 이제 상대 선배 복학생 선배가 저하고 같이 이제 하숙방이나 자취방을 같이 썼어요. 네. 복학생 그 선배가 저를 이제 상대에서는 저를 이용해서 이용할까 활용해서 이제 또 일을 도모한 거죠. 하려고 이렇게 역할 분담들이 되어 있었죠. 네, 복학생들 네. 사이에서는. 근데 이 선배한테 이야기를 들었는지 아니면 이해찬 씨한테 제가 그 서대문 형무소에서 이야기를 들었는지는 저 기억으로는 이해찬 씨한테 들은 걸로 기억을 하는데 이해찬 씨는 그 당시에는 이제 거물이죠. 저가 누군지도 잘 모르죠. 저는 알지만 네, 네, 네. 이해찬 씨는 제가 누군지를 모르죠. 네. 근데 이해찬 씨가 하는 말이 지금도 귀에 남는 게 뭐냐면 이 유시민이가 이렇게 어리다 보니까 이걸 다 불어버렸어. 어리다 보니까 다 물어버렸어. 하면서 나는 죽어도 괜찮은데 우리 선생님은 절대 죽으면 안 돼. DJ. DJ는 죽으면 안 돼. 나는 죽어도 좋은데 그런 말을 한 걸 제가 들어서 똑똑하게 들었어요. 네. 근데 그게 이제 세월이 많이 좀 지나다 보니까 이해찬 씨한테 그때 들었던 걸로 저는 기억을 하는데 혹시나 이제 그 복학생 선배한테 상대 선배한테 들었지 않나 싶기도 하고. 건너서. 그러니까 누구한테 들었는지는 모르는데 저도 그런 이야기를 직접 들었어요. 네, 네, 네. 들었어요. 그러니까 이 유시민 씨는 이른바 이제 그 김대중 내란음모 사건으로 전부 이제 이렇게 체포하는 그 민주인사 77명을 네. 체포하는데 결정적 역할을 한 거예요, 유시민 씨는. 네. 그 다음에 심재철은 그러면 어떤 역할을 했느냐. 이제 체포를 해서 이제 재판을 할 거 아니에요. 그쵸. 함부로 못 죽여, 이제 미국이 계속 압력을 가하니까. 네, 네. DJ는 이렇게 함부로 못 해요. 네. 죽이려고 하는데 함부로 못 해요. 근데 그러니까 이제 재판을 하는데 그 다 처음에는 죽는다고 생각을 했을 거예요. DJ나요. 왜냐면은 그 광주 민주 항쟁이 일어나서 거기서 다 총질의 사람을 확 죽여버리기 그쵸, 그쵸. 때문에 그래서 이제 그거 언제 81년인가요? 80년, 80년 1980년 5월 15일 날이 서울. 맞아, 네. 5월 달이죠. 네네. 그러니까 5월 달에 그러니까 그때 이제 이야기가 준데 아버지가 저를 위험하다고 광주에서 올라오셔가지고 저를 데려가시려고 네. 밤새도록 저하고 이야기하시다가 아버지만 먼저 내려가셨는데 아버지가 내려가신 날 광주에서 개헌군이 낮 12시부터 막 총질을 하기 시작한 거예요. 그때 5.18이군요. 예. 아버지가 직접 고속버스 터미널에 내려가지고 그 장면을 목격하신 거예요. 아버지는 나이가 많으셔가지고 네. 이제 다행히 무사히 집에까지 네. 가신 거예요. 근데 제가 그때 아버지하고 따라갔으면 따라갔으면 바로 죽었죠. 그냥. 바로 그 자리에 죽었어요. 그러니까 아버지가 바로 가셔가지고 바로 저는 절대 내려오지 말라고. 네. 저를 데려가려고 오셨다가 절대 내려오지 말라고 저 하루 전. 그러니까 개헌군이 광주에 진주하고 몇 시간 동안은 전화가 됐었어요. 그러니까 뭐 그러니까 그때 이제 그 다 DJ나 이런 사람들이 이렇게 전두환이 광주에서 하는 짓을 보고 이건 무조건 죽겠구나. 죽겠구나라고 생각을 했을 거예요 아마. 근데 어쨌든 간에 참 그 미국이든 뭐 이런 데들에 특히 독일이나 미국이나 이런 데들에 어마어마한 압력이 들어와서 못 죽이고 재판이 굉장히 오래 갔어요. 네.
재판이 오래 갔는데 이걸 이렇게 DJ나 YS나 민주인사들을 이렇게 내란죄로 이렇게 형이 확정된데 결정적인 역할을 한 게 심재철이에요. 다른 증인들은 고문을 당해서 이렇게 증언을 했다 하더라도 학생들은 네. 한번 경험을 했기 때문에 네. 잘 안 불어요. 그리고 자기 선에서 끝내려고 그래요. 이렇게 퍼뜨리려고 하지 않아요. 네. 누가 이렇게 해서 했다라고 하지 않아요. 근데 심재철이 변절을 한 거예요. 왜 변절을 했을까요? 이제 감옥에 오래 있다 보니면은 제 인생이 생각하고 이제 세상이 뭐 어차피 이렇게 개판으로 되는데 내 여기서 인생이 끝나나 뭐 이런 저도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형무소에 있을 때 네. 내가 20살 두세 살에 내 인생이 여기서 조지나 끝나나 야 이제 앞으로 뭐 이렇게 어떻게 해야 되나 아무 생각을 못 하는 거예요. 머리가 멍하고 하중이 멍하고 뭐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 뭐 심재철 같은 사람은 뭐 이렇게 감옥에 오래 있었으니까. 5년 가까이 있었던 예, 그러니까 이제 오래 있었으니까 이제 형정이 들어올 거 아니에요 재판에서. 그렇죠. 네가 DJ가 이런 사람들이 했다라고 증언해라. 그러면 너 풀어줄게 하고 흥정이 왔을 거 아니에요. 거기에서 이제 변절을 한 거죠. 그래서 심재철이 이렇게 변절해서 배신 때려가지고 그렇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그때는 또 이제 심재철에 대해서 다 이렇게. 근데 생각을 해보면 유시민 씨나 심재철 씨나 정말로 대학 뭐 3학년, 4학년이라고 해봐야 아는 게 뭐가 있어. 아무것도 모르고. 그렇죠. 네. 뭐 아는 것도 없고, 그 당시 뭐 배울 수 있는 것도 없었고, 아는 것도 그냥 지가 뭐 이렇게 인류대 출신이라는 그 껍데기만 이렇게 몽땅 이렇게 껍데기로 둘러싸여 있어가지고, 그 다음에 그래서 아무것도 아는 것도 없는 상태에서 이제 그런 상황에 부딪히니까 어떻게 해야 될지도 모르고, 겁이 더러 날 거다. 지 인생 조진다라고 생각하고, 뭐 DJ나 이런 뭐 이렇게 반독지의 그 정치인들이나 이렇게 복학생들은 그런 걸 경험을 했기 때문에 아 얘네들이 이제 어떻게 한다, 어떻게 뭐 어떤다, 뭐 어느 정도 뭐 이렇게 좀 힘들 거다라는 걸 이렇게 가늠을 한다 이거예요. 근데 이제 유시민이나 심재철 이 사람들은 이렇게 전혀 그런 것들이 없으니까 겁이 나니까 불어버리죠. 그래서 아까 말했던 것처럼 유시민이 불어서 이렇게 수화그리 그냥 엮여서 잡혀간 거고, 그 다음에 심재철이 이렇게 배신 때려가지고 저 사람들이 시켜서 했습니다라고 딱 증언해보니까 전부 형이 내란죄로 확정돼버린 거고, 그렇게 된 거예요. 네. 다른 증인들은 다 재판에서 거부했는데. 결과적으로는 뭐 이야기가 또 길지만, 유시민이 찔러대고, 심재철이 변심해서 된 거예요. 그러니까 그놈이 그놈이에요. 근데 그걸 가지고 이제 유시민 씨가 뭐 방송에서 뭐 지가 잘났다고 이렇게 했다라 하니 내가 니 때문에 잡혀들어서 이 고생을 했는데 라고 심재철이가 발끈하죠. 그러니까 유시민이 거짓말한 거고 심재철이는 변절한 자예요. 그러니까 그놈이 그놈이에요. 심재철은 완전히 아니 심재철은 그 재판 그 기록문을 확실하게 기록문이 너무 있으니까 명확하게 있어가지고 기록문을 까발려 버렸으니까 유시민이 뭐라고 반박을 할 거예요. 그리고 다 알아. 이해찬이나 이런 사람도 김부겸 이런 사람도 유시민이 그거 찔렀다라는 거 다 알아요. 그 당시 운동권이나 민주 인사들은 다 알아요. 근데 이제 고문을 당했으니까 그 고문당하면 누구나 다 그런 소리 하잖아요. 거기에 대해서는 다 익스큐즈를 다 했나 보네요. 이게 다. 그러니까 유시민이 부르든 안 부르든 이렇게 찌르든 안 찌르든 어차피 큰 뭐 흐름에 변화는 없다. 어차피 그 사람들 DJ는 다 체포당하고 감옥에 가고 재판 받고 하는 것 어차피 시간 문제. 시간 문제. 그 자체가 그렇게 중요한 건 아니야. 중요한 건 아닌데 방송에 나와서 지가 잘났다고 이렇게 거짓말 하니까 이제 심재철이 성질 난 거지. 저 새끼 때문에 내가 잡혀 들어가고 고생을 했는데 거짓말 하니 제가 그런 거겠지. 자기만 깨끗한 척 한다고 그냥. 근데 유시민 씨는 거짓말을 많이 했죠. 유시민 씨의 개혁당 때도 거짓말을 해서 뭐 민주당하고 절대. 그러니까 유시민 씨 행태가 뭐예요? DJ를 그렇게 싫어했어요. 엄청 싫어했죠. DJ는 그런 공개적으로 사실 욕도 하고 막 이렇게 민주당 그 동교동계를 그렇게 싫어했어요. 자기가 마음의 빚이 그런 식으로 발현된 건가요? 마음의 빚이 무슨 빚이에요. 그러니까 본인이 이렇게 꼰질러가지고 결과적으로 다 잡혀 들어가고 그것 때문에 자기가 이렇게 고생했다라고 생각한 거겠죠. 이용당했다는 그 심리가 있을 수도 있겠네요. 버려졌다. 마음속에. 개혁당 또 그 절대로 이렇게 민주당하고 안 합친다 했다가 먼저 그냥 가서 열린우리당으로 가버렸죠. 먼저 또 이렇게 배신 때리고 가버렸고. 그렇죠. 민노당하고 합당할 때도 통진당 그때도 막 사기 쳤다고 막. 저도 2012년에 유시민 씨 만나서
참여당 그때 선거에서 깨져가지고 제가 그 참여당을 해산 한 해 만에 할 때 통진당과 합당하기 전에 같이 하자고 했죠. 같이 하자고 제가 설득을 한 적이 있습니다. 저한테도 이렇게 거짓말했고 이 사람은 유시민 씨는 이렇게 거짓말을 입에 달고 사는 사람 같아요. 그 정천래 씨가 그랬잖아요. 뭐라고? 숨만 쉬면 숨 쉬는 거 빼고 다. 네. 이 정도로 합시다. 근데 이 얘기를 들으니까 선생님 그때 활동을 하신 또 분이고 너무 생생하고 리얼하게 들은 것 같아서 들으시는 분들도 오늘 굉장히 다이나믹하게 들으셨을 것 같아요. 시간이 거의 40분인데 네. 그냥 쑥 지나간 것 같아요. 어쨌든 오늘 김광수의 경제데이트 100일회 2부에서는 유시민 씨와 심재철 씨 관련해서 논란이 되고 있는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보면 고증의 시간 아닌 고증의 시간을 갖게 됐는데 네. 굉장히 이게 벌써 한 30년 전인가요? 29년. 거의 30년 전에 아, 29년이 굉장히 뭐야? 아니지. 큰 변화가 40년, 40년. 네, 40년 전 얘기네. 40년이네. 39년. 굉장히 오랜 시간이 지났음에도 사실 큰 변화가 없는 게 아닌가 싶을 정도로 아직까지도 이게 엉망진창이고 국회의원들 하는 행동이나 나라 꼴이 말이 아닌 것 같아요. 그래서 저희가 이런 것들을 좀 바꿔보고자 이순신 프로젝트 또 정책 아카데미를 하고 있으니까 정말 일반적인 시민들이 참여만 하면 이 모든 것들을 근본적으로 더불어 잘 살 수 있는 나라를 만들 수 있으니까 꼭 한번 참여해 보시기를 권해드리겠습니다. 오늘 김광수의 경제데이트 101회 2부는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